대주전자재료 지금 주가 많이 빠졌어요. 자, 대주전자재료 일단 욕하시는 분들 많은데 너무 진짜 막 왜 욕을 하시는 거예요? 주가 빠졌다고. 빠졌다고. 제가 뭐 대주전자재료 뭐 선행 매매했다, 뭐 대주전자재료 무슨 관계자냐, 뭐 앞잡이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그런 걸 와서 댓글 다는 거예요? 네네. 괴롭고 너무 힘듭니다, 진짜. 아니 많이 빠졌어요. 자, 대주전자재료 고점 대비 30% 빠졌네. 네, 30%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29.7% 빠졌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외국인이 17%나 갖고 네, 있네요. 외국인이 17% 갖고 있습니다, 지금. 와. 네. 지금 이게 자, 대주전자재료 펀더멘털에 이상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상 전혀 없고요. 대주전자재료 외국인 17% 들고 있고요. 지금 대주전자재료는 사실 기관이 줄기차게 팔았어요. 기관이 계속 팔아가지고 수급이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 대주전자재료 일단 먼저 실적부터 볼게요. 이거 실적까지 나와서 제가 한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 텐데 1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양극재보다 훨씬 매출이나 이익 성장률은 압도적으로 더 커요. 자, 그래요? 보시면 2024년에 올해는 사실 그 IT 쪽 부진 영향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IT 쪽조차도 MLCC에 들어가는 부품, MLCC 그 전도성 페이스트가 삼성전기 주력인데 삼성전기 MLCC 사업부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MLCC가 IT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전장에도 들어가거든요. 전장. 지금 전기차 커지면 당연히 자동차의 전기장치, 전장시장 커질 수밖에 없고요. 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굉장히 극히 한정적이에요. 차량용 전장에 들어가는 게 일본의 이비덴, 뭐 그다음에 대만의 야교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삼성전기가 기존의 IT만 고집하다가 이제 차량용 전장 쪽으로 하면 당연히 MLCC 관련된 이 전도성 페이스트 만드는 대주전자재료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MLCC 쪽도 회복이 되고 있다. 업황이 급격하게 턴어라운드 된 건 아니지만 MLCC 업황은 분명하게 회복이 되고 있고, 아주 고무적인 거는 IT보다 훨씬 고마진의 전장 쪽 MLCC 비중이 삼성전지가 커지고 있고, 그 전장용 MLCC에 들어가는 이 전도성 페이스트를 여기가 독점으로, 대주전자재료가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으니까 지금 2차전지 기대감 말고 본업인 아직도 매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MLCC 부품 쪽도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매출은 크게 안 늘어나요. 한 15% 정도 늘어나는데 내년에 매출이 100% 늘어나고요. 내후년에는 한 8천억대까지, 그러니까 지금 2천억짜리 매출이 지금 8천억대까지 매출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4배 이상, 올해 대비해서 4배 이상 매출이 늘어날 걸 보고 있고요. 이익단에서도 6배 정도, 올해는 한 210억 정도 이익 예상하는데, 이 수치가요, 요 재미난 게 네이버가 그래도 바로바로 반영을 하나 봐요. 어떤 컨센이 잡히면 수치가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양극재 업체 일부, 그 다음에 음극재 업체 일부, 장비 업체 일부는 요 컨센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마 1분기 실적이 나오면 제가 쫙 다 일괄적으로 다 정리해 드릴 건데, 그때는 더 이 변화폭이 클 텐데, 음극재 업체 중에 매출과 이익의 이 실적 증가폭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2023년도 실적이 너무 나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대주전자재료. 그 부분도 주가를 더 못 올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익단에서는요, 내년에, 올해는 한 210억이지만 내년에 2배 넘게 증가하죠. 540억 정도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2025년에 1300억대까지 영업이익 예상해요. 그러면 200억짜리 영업이익이 1300이면 6배가 넘잖아요. 와, 엄청나네. 근데 그 6배 영업이익 늘어나는 게 이거 대주전자 주가에 반영이 됐을까? 2025년도까지 PER 땡겼다고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 하세요. 2023년 PER 지금 100배 넘잖아. 네, 지금 2023년 PER 최근에 주가 빠져서 144배거든요. 근데 이 144배는 2023년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실적이 더 올라가는 업사이드가 있는 걸 반영이 안 된 PER이고요. 그래서 강조드린 PEG가 대주전자재료만 제가 일부러 계산하려고 안 가졌어요. 대주전자재료 한번 PEG가 한번 계산해 보시죠. 지금 2024년하고 2025년 것만 볼게요. 2024년 PER을 영업이익의 성장률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2024년 PER이 50.26배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얼만큼 성장하냐면요. 자, 537억에서 211억으로 211억에서 537억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면 537 나누기, 이거 계산법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어서
한번 이렇게 순서대로 나눠볼게요. 영업이익 얼만큼 성장하냐면요. 155.7% 성장합니다. 그러면 PER을 50점 저는 이거 재밌어요. 그러니까 순위 한 주가 벌어들이는 EPS로 나누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캐펙스 증가율로 나누시는 분도 있고 본인만의 기준으로 나누시면 되는데 그냥 원론적으로는 한 주가 벌어들이는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는 게 피터 린치가 원래 고안한 PG를 고안한 원래 피터 린치 원조는 한 주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으로 나누는데 저는 그 한 주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에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영업이익으로 나누는 게 좀 더 그래서 더 좋은 아이디어 내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놀랐는데 PER을 영업이익 성장률로 나누지 말고 EV EBITDA 이 EBITDA라는 게 감가상각, 법인세, 이자, 차감정 영업이익이니까 EV EBITDA를 영업이익 성장률로 나누는 게 어때요? 그거를 달아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렇게 나누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24년 PEG랑 25년 PEG 값을 구해볼게요. 대주전자재로. 아까 155.7% 늘어난다고 했죠. 그러면 EV EBITDA로 나누면요 더 떨어져요. PEG 값이 막 0.2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PER로 나눠볼게요. 50.3배. 네, 50.3배를 155.7로 나누면 PEG 값은 0.32배가 됩니다. 2024년 PEG 값 최근에 주가 빠져서 더 떨어졌어요. 0.32배가 나오고요. 2025년 PEG 값 구해볼게요. 네, 영업이익의 성장률은요 141.3%가 나오고요. PER 값은 22배가 나옵니다. 22배. 네, 22.2라고 해볼게요. 143%. 네, 0.16배까지 떨어집니다. PEG 값이. 그러니까 PEG 값이 계속 떨어지죠. 왜냐? 이익의 성장률이 가파르니까. 그래서 대주전자재로 현재 주가만 보고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주가는 빠졌지만 실적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주전자재료가 이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서 캐파를 2024년에 10,000톤, 2025년에 2만 톤인데요. 지금 새만금에 사실 그거 대주전자재료 갖고 있는 새만금 부지를 시흥 배터리 캠퍼스처럼 그러니까 지금 포항 배터리 캠퍼스 에코 그룹이 만들었잖아요. 에코 프로 그룹이. 그것처럼 대주전자재료도 시흥에 배터리 캠퍼스 이게 총 부지를 다 활용하면 6만에서 8만 톤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지금 2만 톤의 풀캐파로 만약 이걸 부지를 다 활용하면 3배에서 4배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그 임무현 회장님 에코프로 이동치 회장님도 엄청 대단하신 분인데 대주전자재료에 저 대주전자재료 없습니다. 대주전자재료의 최고 경영자, 오너, 창업주 임무현 회장님 유튜브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예, 엄청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견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주전자재료 갖고 있는 그 사실 박소연 이사님이 말씀하신 그 소위 말하는 그 사모펀드 투자 그거 관련돼서 잘못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주전자재료 그 사모펀드 그거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네, 요거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 IMM 프라이빗 에쿼티가 소위 말하는 이 자회사 ICS 그 펀드 소위 말하는 코리아 배터리 ESG 네, KBE라고 합니다. KBE 펀드를 통해서 그 800억 정도 이거 대주전자재료하고 LNF가 요거 펀드 때문에 뭐 엄청 욕을 먹는데 이게 800억을 투자했는데 이 800억에 지금 평단이 10만 3천 원 정도 지금 그 평단보다 더 떨어졌어요. 근데 요거의 가장 주요 출자자라고 하죠. 네, 주요 출자자 가장 그러니까 LP 어려운 거 아닌데 앵커 출자자라는데 최대 출자자예요. 가장 주된 투자자가 누구냐? 박 이사님도 LP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대주전자재료 그 800억 이 IMM 프라이빗 에쿼티가 만든 펀드의 주요 출자자 이 대주전자재료의 주요 출자자는 LG화학이에요. 이 800억 펀드 중에 가장 큰 규모로 1,500억을 투자한 게 LG화학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LG화학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LG화학이 뭐 기술력이 딸려서 대주전자재료한테 실리콘 응급제 기술을 포기한 거 뭐 그런 얘기도 있고
LG화학은 실리콘 응급제에 진심이긴 한데 대주전자재료한테 기회를 준 거다. 그런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썰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다? LG화학이 대주전자의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LP, 이 소위 말하는 IMM-PE가 자회사로 만든 이 KBE 펀드, 코리아 배터리 ESG 펀드에 LG화학이 1,500억을 투자해서 주요 출자자로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LG화학이 엑시트 지금 10만 3천원, 3,700원인가 그 가격에서 지금 뭐 예를 들어 최근에 대주전자재료가 최고 많이 오른 게 13만 원 정도 올랐을 거예요. 네, 13만 8천 원 정도. 30% 수익 내고 이 IMM PE가 팔까요? LG화학이 팔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된 거는 악재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LG화학이 대주전자재료를 키우려고 IMM PE의 자회사인 KB 코리아 배터리 ESG 펀드를 통해서 투자한 거고 이거는 우려 요인이 전혀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인 거죠. LG화학이 주요 출자자입니다. 그리고 LG화학이 대주전자재료 주식을 시비 발행해서 그걸 샀다 팔았다 매각 차익 수익을 내 가지고 무슨 사모펀드처럼 엑시트해서 털고 나가려고 대주전자재료를 투자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관련된 시비 투자 관련된 거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우려 요인이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수급으로 왜곡해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네. 재무 비율로 보니까 부채 비율이 상당하던데요. 네, 부채 비율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런 건 괜찮을까요? 그게 굉장히 큰 좀 악재인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순차익금 비율이 요게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좀 한정적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대주전자재료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3분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지금 제가 평균치를 가져왔는데 이것도 등락률이 굉장히 좀 심하고요. 다만 다행인 거는 대주전자재료도 부채 비율은 높습니다. 지금 평균치가 뭐 거의 300% 가까이 290% 정도가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대주전자재료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 80억대에서 450억대, 670억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750억에서 900억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채 비율 관련돼서 저는 150% 기준으로 잡는데 지금 200%, 290% 가까이 된다는 거는 상당히 높은 이 재무 관련돼서 좀 그 부담을 갖고 있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거는 이게 1분기 대주전자재료도 5월 중순 안으로 1분기 실적이 나올 건데 요거는 제가 한번 대주전자재료 측에 이 부채 비율 관련돼서 한번 확인해서 5월 달에 웅달책방에서 제가 한번 팩트 체크를 해서 요거 어떻게 지금 갚고 있고 순차익금 관련돼서도 어떻게 회사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거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 재무제표에서 부채 비율하고 순차익금 비율은 반드시 체크해야 될 중요 요인이고 이게 대주전자 재료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나노신소재라든지 제이오나 한솔케미칼 대비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좀 불안정하다. 네, 그거는 대주전자 재료의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네. 보면 네. 마이너스네요. 네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024년. 네네. 그럼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는 거죠. 그렇구나. 나노신소재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네.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나노신소재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 족족 투자는 하는데 남의 돈 빌려서 사진 않는 거죠. 순차익금도 보면 마이너스라는 거는 그 순차익금 비율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현금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나노신소재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대주전자 재료처럼 LG화학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LG화학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떤 사모펀드나 특정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의 어떻게 보면 재무 구조가 불안하니까 타겟으로 돼가지고 뭐 그 채권 전환사채나 뭐 교환사채를 발행하는데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그런 리스크 요인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 포인트를 찝어주셨는데 나노신소재는 제일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노신소재 당연히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나노신소재 관련돼서 성장성에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본 게 지금요 나노신소재 특수관계인들 박장우 대표님의 부인 그 다음에 동생 친인척들이
장내에서 계속 지금 고점에서 꺾이니까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아, 주식 네. 매도하고 네. 있어요. 최대 주주가 매도하는 게 좀 가장 안 좋은 거죠. 최악의 경우인데 지금 253억 원어치, 그러니까 지분율로 치면 1.44%인데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6.27% 들고 있는데 2.19%를 처분했어요. 국민연금도 팔았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이렇게 매각하는 거는 좋지 않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물량이 나오면 좀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엔캠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 엔캠도 사실 벤처캐피탈 아르케 인베스트먼트가 팔았거든요. 이게 보면은 시간의 대량 매매 다행히 블록딜 방식으로 팔아가지고 지금 그때 이거 블록딜 판 것 때문에 박살이 났거든요. 20% 넘게 빠졌는데 다행인 거는 이 판 거를 실제 이 창업주 오정광 창업주가 받았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엔캠 입장에서는 자신감이죠. 그쵸. 나노신소재보다 훨씬 나은 상황인 거죠. 이 벤처캐피탈 물량, 벤처캐피탈도 얼마나 수익을 많이 냈으면 팔았겠어요. 고점에서 차익 실현한 건데 그걸 오정광 대표가 받았으니까 그거는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에코프로 BM도 사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금액 자체는 얼마 되지 않는데 다트의 기업 공식을 보면 또 에코프로 BM 까는 거 아닙니다. 사실인 거니까. 네, 사실관계를 저희가 확인하시자고요. 이 보시면 조금 우려됩니다. 에코프로 최근에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요. 금액은 크지 않아요.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이게 뭐 임원들 주요 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 보고서, 이게 파는 물량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자기 주식 처분 결정도 있고요. 뭐 이게 1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임원들 대량 사는 거가 아니에요. 파는 거예요 지금. 주요 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에 변동이 생기고 있다.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환 보고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에코프로 관련돼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파는 이 소위 말하는 에코프로의 측근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조금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2차전지 투자 심리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악화 요인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심리에 악화되는데 실제로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펀더멘털은 견고하고 1분기 실적 잘 나오고 매출이 100%씩 늘어나고 이익률도 좋아지고 계속 그 소위 말하는 이 전방 산업이 전기차 잘 팔리고 있다는 거. 전기차 판매 실적 3월달 거 나왔거든요. 이거 빨리 짧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연관되는 거니까. 보조금 정책 축소하고 중단한 것 때문에 1월달, 2월달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월달, 2월달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좋았거든요. 근데 3월달에 완전히 전기차 판매가 안정화되고 있다. 지금요 독일에서 전년 대비 28% 증가한 44,000대를 팔았고요. 프랑스의 전년 대비 54% 증가한 순수 전기차 BEV라고 하죠. 프랑스가 31,000대를 팔았고요. 영국이요 전년 대비 20% 증가한 47,000대를 팔았어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가 여기도 보조금 폐지한대거든요. 17,000대를 팔았어요.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요. 스페인도 전년 대비 48% 증가했어요. 근데 재미난 게 독일,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스페인 다 합쳐봤자 10만 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10만 대가 100만 대, 300만 대, 500만 대 가겠죠. 그리고 이 판매율 평균치를 계산해봤더니 36%가 나와요. 36%가 유지가 되고 있다니까요. 매달. 엄청난 거죠. 그다음 미국 볼게요. 미국 포드만 조금 줄었어요. 미국은 그 SK 그 화재 이슈 때문에 출하량이 좀 줄어가지고 포드가 지금 약 0.2만 대니까 전년 대비해서 31% 줄었는데 테슬라는 전년 대비 25% 늘어났고요. 볼보가 전년 대비 20% 늘어났고요. GM은 아직 추산이 안 됐습니다. GM 그렇고 포드는 지금 2026년까지 200만 대 이상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월달치는 조금 안 좋았지만 4월달, 5월달에 SK온의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2월달에 70% 정도 판매 증가 수치가 나왔는데 3월달도 조금 포드가 소강 국면에 있어도 지금 55% 정도 판매 증가율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유럽은 33%대 판매 증가율이 나오고 있어서 3월달 전기차 판매량도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가 잘 아는 유럽과 북미에서 판매량이 크게 줄지 않고 잘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황이 좋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최대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는 악재, 그런 악재, 그다음 투자 심리, 그다음에 금감원장이 한 멘트,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 SG증권에서 무더기 하한가 맞는 거랑 연관지어서 2차전지가 너무나 이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황인데 펀더멘탈의 숫자를 체크해 보면 펀더멘탈의 숫자가 나쁜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거는 국내 업체들끼리만 비교하면 네,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도하게 좀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미래에셋증권의 김진석 애널리스트님 그분이 너무 고맙게도 글로벌 경쟁업체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매일매일 그 최신 이슈와 더불어서 올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요거를 사실 CATL이나 BYD, 파나소닉까지 같이 들어가야지 좀 더 이 밸류에이션이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온이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서 넣었고요. 양극재 업체는 사실 뭐 중국 업체들은 사실 중국 내에서만 거의 중국의 비중, 심지어 CATL도 중국 비중이 85%예요. 와, 엄청나네요. 네, 엄청나죠. BYD는 거의 90%에 가깝고요. 그래서 사실 의미가 없고 저는 그래도 그나마 배터리셀 업체 중에 물론 파나소닉이 지금 힘든 상황이라보다 너무 보수적이다. 그리고 파나소닉 심지어 테슬라 내에서 LG 엔솔한테 뺏기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나소닉도 미국에서 5조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테슬라 외에 고객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CATL, BYD보다 이 파나소닉이 미국 내에서 왜냐면 우리랑 미국에서 경쟁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끝단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파나소닉의 점유율, 파나소닉의 밸류에이션, 파나소닉의 소위 말하는 투자 내역 이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 유익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도 파나소닉 물론 파나소닉 기술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는 있지만 북미에서 뭐 테슬라라든지 파나소닉도 얼마든지 GM이나 포드로 납품 가능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미국에 5조 이상 투자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파나소닉이 뭐 테슬라만 보고 5조 넘게 투자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파나소닉이 LG 엔솔이나 삼성 SDI 경쟁자는 맞기 때문에 굉장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양극재 업체 중에 유미코아를 넣었어요. 이 벨기에 유미코아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LG화학이나 뭐 LNF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미코를 넣어야지 이 좀 평균값에 조금 더 공식력이 있어서 넣었고요. 음극재 단에는 중국 업체가 있는데 중국 업체는 사실 우리가 중국에 납품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업체를 뺐고요. 그래서 그나마 글로벌적으로 셀단에서는 경쟁하는 게 뭐 CATL, BYD, 파나소닉이라서 평균치를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넣고 양극재 단에서는 중국 업체를 뺀 그나마 의미 있는 업체가 유미코아 정도 돼서 유미코아를 넣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밸류에이션 비교를 하는 지금 언급해주신 기업들하고 했을 때는 비싸긴 하네요. 비싸긴 합니다. 네. 확실히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양극재가 됐든 셀 업체가 됐든. 그렇군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종합적으로 한 가지 네네. 요거는 이제 2차전지 개별 네네. 그런 기업들 분석 말고 네. 그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뭐 네.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네네. 투자 주체들을 봤을 때 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꼭 2차전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맨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그거는 이제 끝물이다. 네네. 그래서 더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고 네. 이제 그때는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그 수급을 받지 않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조금만 빠져도 흩어지는 거죠. 네네. 한 마이너스 10%, 20% 되면 이제 팔기 시작해서 계속 떨어지게 될 것이다. 뭐 네. 이런 최후를 네. 말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관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 조심해야 될 건 맞는데 개인 투자자들을 응집시키는데 박 이사님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 박 이사님에 대한 엄청난 신뢰도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견고하게 2차전지에 쌓은 수급이 막 이렇게 막 흐트러지거나 과거에 막 개인 투자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분산된 수급이랑은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나. 절대 이 응집된 수급,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2차전지 절대 팔지 않을 거야. 그건 절대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관 투자자는 예전 같지 못하다.
기관 투자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낮아졌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 중에 2차 전지 못 담은 분들이 뭐 굉장히 그 심지어 뭐 타이거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사과물까지 내고 그렇게 할 정도로 기관 투자자도 2차 전지에 대해서 담으신 기관 투자자랑 못 담으신 분들의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그게 절대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2차 전지가 고점 대비 30% 빠진 거를 못 담은 기관 투자자가 역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그 갈아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숫자가 찍히는 기관도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숫자가 찍히는 상대적인 매력도가 있는 업종이 없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가 역으로 지금의 고점 대비 30% 빠진 시점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처럼 샀다 팔았다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물량을 끌고 갈 확률이 높고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의 수급을 잘 체크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뭐 예를 들어 최근 3일 동안 연속적으로 들어오면 눈여겨본다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라고 물론 다 수익을 내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2차 전지 관련돼서 그것도 박 이사님이 많은 역할을 하셔서 외국인 투자자 분들한테도 인식의 전환이 좀 된 것 같고 외국인 투자자 관련해서 최근에 개별 기업 단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모든 2차 전지를 수익을 내서 다 파는 건 절대 아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포스코 퓨처엠 대표적인 기업들만 딱딱 볼게요. 일고 있어요. 네, 포스코 퓨처엠 보면 외국인 수급이 늘어나고 있고요. 외국인 지분율이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배터리 소재단에서는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단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보면 최근에 외국인이 셀단에서 외국인이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 사고 있고요. 네, 대주전자 재료도 최근에 그래도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17%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전반적으로 기관을 제외한 2차 전지 수급이 개별 기업 단으로 쪼개서 보면 나쁘지 않다. 네. 외국인 나노신소재 이 가격대 지금 고점 대비 30% 빠진 가격대에서 보시면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지금. 네.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양극재단 말고 원자재단 볼게요. 원자재단의 포스코홀딩스. 외국인이 줄창 팔다가 지금 이제 다시 사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요. 에코프로는 이슈가 있죠. 아마 5월 달에 62만 원, 5월 12일 기준으로 62만 원이 넘으면 단기 과열 그 요건에 해당돼 가지고 아마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5월 달에 MSCI 당연히 편입되는 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니까 좋기 때문에 아마 단기간에는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10일 날 아마 편입되면 당연히 그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걸 당연히 수급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5월 달에 에코프로는 꼭 편입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62만 원 밑으로만 떨어지면 되니까. 그래서 최근 기관 외국인 수급은 좋지는 않아요. 5.8%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MSCI 그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지수에 편입이 되는 순간 외국인 지분율은 급격하게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급을 다 쪼개서 보면 기관은 엄청나게 팔았고 공매도 쳤지만 공매도 갖고 있고 기관도 2차 전지를 보유한 측면과 보유하지 않은 측면 수익률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 입장에서 못 담은 사람들의 담으려는 수요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들은 굉장히 과거와 다르게 파편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를 상당히 그렇게 뭐 폄하해서 얘기할 거는 전혀 아닐 것 같고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 들어오기를 보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의 고점 대비 30%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한 시점 그리고 여타 저는 반도체나 바이오가 2차 전지보다 엄청나게 매력적이려면 실적 숫자가 찍혀야 되는데 숫자가 안 찍히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인식의 전환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암만 기관이 팔더라도 외국인 수급만 조금 들어오면 아까 보셨잖아요. 외국인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과
과거와 다른 파편화되지 않은 개인 투자자가 결합이 되면 2차 전지는 지금 단기적으로 빠져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많이 힘들지만 앞으로는 수급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을 거라 보고 있어서 이거 기관이나 외국인은 절대 사주지 않는다. 요 말이 맞다 하더라도 과거와는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똘똘 뭉친 이 개인 투자자들이 20% 빠진 거를 견디셔야지 더 큰 수익으로 보답받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팔면 안 파는데 기업은 계속 좋아져. 네, 계속 그러면 좋아져. 결국은 살 수밖에 없잖아요. 높은 가격에. 네, 누군가가 높은 가격에 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더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 성장성이 네. 좋은 거니까. 네네. 근데 이제 테마는 미래 성장성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사주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네네. 미래가 없는데 누가 사주겠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성장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물론 일부 개별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비싼 건 맞지만 그것도 실적으로 쪼개보고 실제 주가 오른 상승률로 쪼개보고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의 수급을 더 쪼개보고 그리고 농담이 아니라 PB들한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강남에 이 돈 많은 쩐주들 개인 투자자들 뭐 100억씩 주식 사시는 분들이 이 PB들한테 맡겼다가 PB들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움 안 사가지고 수익률이 나쁘잖아요. 엄청 혼나고 야 그냥 PB 꺼져. 그냥 내가 직접 에코프로 살게 해서 그렇게 사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움,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 포스코 홀딩스 이런 물량들이요 100억 단위로 들어온대요. 100억, 200억, 300억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강남에 돈 많은 그 사모님들이 뭉탱이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고 그게 일시적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코스닥 지수가 단기 고점 대비 저점 대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아까 코스닥 지수가 거의 30% 가까이 올랐으니까 조정은 오겠지만 조정이 오더라도 2차 전지 생태계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소재만 좋은 게 아니라 셀도 강하고 소재도 강하고 장비도 강하고 생태계가 너무 잘 갖춰진 거죠. 셀이 못 가니까 소재가 가고 소재가 주춤하니까 뭐 윤성 FNC 같은 장비가 가고 골고루 그 안에서 아주 좋은 순환매가 도는 게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셀만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셀도 실적이 좋고 소재도 좋고 장비도 좋은 거죠. 그리고 글로벌로 아주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 베이스가 화학의 베이스인데 화학의 베이스를 가진 업체들이 본업조차도 그 다음에 소재가 갖고 있는 본업 베이스인 철강이나 이런 원자재 딴 회사들의 본업이 아주 바닥짓고 2차 전지 소재의 본업인 정밀화학 베이스인 화학의 업황이 바닥짓고 턴어라운드 되고 포스코 같은 회사의 철강이 바닥짓고 턴어라운드 되고 그런 점 고려한 뭐 이런 뭐 에코프로 관련된 소재 관련된 업체들의 가장 큰 우려 요인인 가격이 꺾일 거란 요인. 근데 그 가격조차도 쉽게 꺾이기 어려울 거다. 그 이유는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있는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만큼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는데 공급이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그 소위 말하는 그 석유 카르텔 오펙 플러스처럼 카르텔이 형성되는 것처럼 지금 칠레, 볼리비아 이런 데 다 지금 카르텔 공급을 늘리지 않으려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워낙 강하니까 유럽에서 가장 그 리튬 생산량이 높은 게 포르투갈인데 포르투갈 정부가 먼저 나서서 야 우리 관련돼서 2차 전지 전기차 제발 포르투갈에 투자 좀 해줘. 그러면 생산세액 공제해 줄게. 혜택 줄게. 심지어 우리나라 정부도 발빠르게 나서서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한테 최대 35% 세액 공제해 주겠다고 했고요. 정부에서 지금 광물지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 정부에서 그 2차 전지 관련된 이 원자재 단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걸 인식하고 있고 뭐 윤석열 정부가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2차 전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생산세 지원하겠다고 했으니까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이니까 단기적인 너무 가격 이슈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전기차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광물 관련돼서 이 실제로 그 포스코와 에코프로가 얼마나 이 광물 관련된 실제 매출이 일어나는지 거기서 이익률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 광물 관련된 이익률이 엄청나요 진짜.
포스코도 지금 2024년 매출 나오면 EV 에비타 기준으로 마진율 48% 예상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마찬가지 30% 이상 마진율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밸류체인 생태계가 너무 잘 되고 있고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고 다만 최근에 투심이 악화된 거는 펀더멘탈과는 무관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 그래서 좀 조정이 있어가지고 네. 시청자님들 가운데 많이 많은 힘들어하실 분들이 것 같아요. 힘들어하실 네, 부분이 네. 있었는데 굉장히 힘이 되고 네, 네. 그 조목조목 데이터로 네, 네.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런 불안함이 많이 줄어드시고 또 네. 되게 단단한 기반이 네, 네. 다시 비온 뒤에 더 땅이 굳는다고 네, 하잖아요. 더 그렇게 그런 과정이 있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뭐 포스코 퓨처엠,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대주전자재 네네. 뭐 이런 것들도 네네. 좀 언급해 주셔가지고 네네. 세부적으로 그거는 계속 업데이트를 꼭 해드릴 거고요. 대주전자재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그다음에 LG화학 네,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LG 화학. 해드릴 거고요. 그 회사들의 심각한 펀더멘털의 어떤 변화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은 펀더멘털 변화가 크게 나쁜 상황은 없고요. 사실 그리고 실적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지 앞으로의 실적들이 무궁무진하게 기대가 됩니다. 지금 실제로 나온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포스모 신소재 매출이 100%씩 늘어나는 업종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없습니다, 사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오늘 인터뷰한 이 정도에서 네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인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